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한 미주식입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여기 15%나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추가로 떨어지면서 9.74달러까지 떨어지더니 다시 11.39달러까지 돌아와준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터진 지금 세계가 불안정할 때 진가를 발휘하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어떤 전망을 앞두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팔란티어의 CEO는 2022년 3월 10일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In Defense of Europe이라는 편지로 자신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팔란티어는 크게 Foundry, Gotham, 그리고 Apollo 이 세 개의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다량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미래의 특정한 이벤트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판단을 돕게끔 하는 AI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Foundry는 사기업을 대상으로 맞춰져 있고요. Gotham은 정부를 대상으로 맞춰져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중에서 Gotham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는 방위산업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요. 주변 전장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실제 훈련 또는 AI를 이용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활동을 가능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군사활동 내역을 수집하여 어떠한 의도를 갖고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제안해 줌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왔던 유럽은 갑작스러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보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유럽이 미국의 동맹국이기에 팔란티어도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유럽 국가들이 Disruptive Defense Technology 분야에 리더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클리어해졌다고 적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원초적인 힘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팔란티어가 도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주장은 오로지 팔란티어만의 것일 뿐일까요? 사실 이번 전쟁 이후로 유럽은 빠르게 방산 관련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예전부터 방산 관련 예산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독일 수상 올라프 숄츠는 2022년 3월 6일날 러시아의 침공에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원래 GDP 대비 약 1.53%의 예산을 2021년 방산에 사용해 왔다면은 이번에는 방산 관련 예산을 GDP 대비해서 2%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2022년 100빌리언 유로를 국방비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2021년의 국방비가 47빌리언 달러 유로와 비교한다면은 100% 넘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침공에 발맞추어 국방비 예산을 유럽 국가들은 올리기 시작했고요. 방산 관련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팔란티어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팔란티어의 실적에 있어서 우려사항이었던 이 가버먼트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실적에서 팔란티어가 EPS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사실 성장주에 있어서 EPS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조금 우려스럽게 보았던 부분은 바로 정부 쪽에서의 고객들이 1년 사이에 변화가 없었고 매출 성장률이 분기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ARK Investment 또한 팔란티어를 다 팔고 나갔던 것입니다. 유튜버 밋 케빈은 ARK Invest의 리서치 부분 디렉터 브래드 윈턴에게 어떠한 이유에서 팔란티어를 전부 다 팔았냐라고 물었고, 브래드 윈턴은 팔란티어의 가버먼트 쪽에서의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조금 우려스러웠고요. 다른 쪽에서 더 큰 수익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투자 비중을 한쪽으로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죠.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버먼트 쪽에서 고객이 새로 늘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가버먼트 코어 그로스를 보시면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 2018년에 팔란티어의 정부 측에서의 매출액은 255밀리언 달러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224밀리언 달러는 2018년 이전 계약에서 성사된 수익의 진행형이고요. 전체 255밀리언 달러 대비해서 12.16%를 차지하는 31밀리언 달러치의 계약이 2018년에 수주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1년 사이에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2019년의 경우는 224밀리언 달러의 수주 규모를 자랑했던 계약은 지난해 동분 대비 26%, 즉 58밀리언 달러가 추가로 늘어 283밀리언 달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31밀리언 달러였던 계약은 97%가 늘어나 61밀리언 달러까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2019년 팔란티어는 2밀리언 달러치의 프로젝트를 수주받았습니다. 이리하여 총 346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2018년 정부 계약을 통해서 갱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2020년이 되더니 팔란티어의 정부 측 매출액은 346밀리언 달러 대비해서 264밀리언 달러가 늘면서 610밀리언 달러가 되었고요. 이것은 76%의 성장률이었습니다. 2010년 매출액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은 2018년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는 2019년 283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일궈다 주었고 2020년에 추가로 12% 성장해주면서 316밀리언 달러가 되었습니다. 2018년 첫 계약이 체결되어 2019년 61밀리언 달러의 규모까지 높아진 매출액은 프로젝트의 규모가 더 커지면서 226% 성장했고요. 138밀리언 달러 성장한 199밀리언 달러 규모의 매출액으로 변모했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던 2밀리언 달러의 규모의 프로젝트는 800%가 확장되어 18밀리언 달러 규모의 매출액으로 이렇게 변모했고요. 2020년 77밀리언 달러 규모의 수주를 처음으로 또 갱신하게 되면서 2020년 610밀리언 달러의 정부 측 매출액을 달성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11년에는 여기 2018년 이전에 받았던 계약이 316밀리언 달러에서 337밀리언 달러로 늘면서 7%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2018년도 때 받았던 계약들은 199밀리언 달러에서 42% 성장해 282밀리언 달러만큼 늘었습니다. 2019년도 때 받았던 계약들은 18밀리언 달러만큼 성장했고요. 여기서 추가로 139%가 성장하여 43밀리언 달러 규모의 매출액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020년 때 처음 받았던 계약들은 77밀리언 달러 정도였는데 이것이 195% 성장하면서 2021년에는 227밀리언 달러로 변모했고요. 2021년에는 8밀리언 달러치의 매출액을 달성하게 되면서 2021년 총 897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정부 쪽에서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정부 관련 에이전시는 팔란티어의 제품을 쓰면 쓸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해갔지 더 줄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액 자체가 줄어들었다면 조금 우려할 만도 했지만 팔란티어의 정보 고객들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의 고객 숫자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매출액의 규모는 47%나 성장했다는 것을 봤을 때 처음엔 시험삼아 조그만 규모의 프로젝트로 시작했다가 마음에 들기 시작하여 그 프로젝트의 규모를 넓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국방비의 중요성을 알게 된 유럽은 국방비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이를 통해서 팔란티어는 2022년에 정부 관련 고객들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2021년을 끝으로 해서 28%의 마진율과 함께 424밀리언 달러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갭 기준으로 순이익에서는 흑자가 나지 않았지만 넌 캐시 익스펜스 부분과 캐펙스를 제외하고 진짜 현금은 흑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리 캐시플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비록 팔란티어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라는 비싼 섹터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비교를 해볼 텐데요. 팔란티어의 프라이스 프리 캐시플로우의 멀티플은 70.32로 경쟁사인 오토데스크, 트레이데스크, 데이터독, SPLK, 옥타, 스노우에 대비해서 가장 낮은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니티의 경우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흑자가 아닌지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팔란티어가 만들어내고 있는 프리 캐시플로우 대비해서 주가가 과하게 빠져 프라이스 프리 캐시플로우의 멀티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처럼 가장 저평가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SBC의 비율 또한 매출액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괜찮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팔란티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보았습니다. 자쿠 CEO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희석시킨다는 이유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팔란티어는 CEO가 스톡 옵션을 이유해서 주식을 팔고 있다고 밝혔으며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발행하고 있는 SBC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들의 미움을 받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개미들이 주식을 파는 사이에 기관들은 보시다시피 2021년 10월 대비 3월 달에 50%나 팔란티어의 주식을 매집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팔란티어는 다른 기업과는 달리 월스트리트에서 도움을 받아 IPO를 하지 않고 DPO를 한 기업입니다. 월스트리트를 중간 매개체로 거치지 않은 탓에 팔란티어를 갖고 있는 기관의 수량은 개개인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상태로 시작을 한 것이죠. 팔란티어를 구성하고 있는 주주들은 기관이 아닌 개개인인 탓에 많은 변동성을 겪고 있으며 꾸준한 변동성 끝에 기관들이 충분히 매집을 했을 때 그때 팔란티어의 주식은 좋은 실적과 함께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